고향 YMCA, 그러니까 천명한 선언서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깊은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공동체 또는 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양시는 상생과 평화의 수도가 앞으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생과 평화의 비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읽는 그러한 경험을 가졌는데,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단순히 지난 200년사를 읽을 것이 아니라 지난 5천년사를 함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의 연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자세히 분별해서 본다면 분명히 21세기의 한반도의 역사는 시대의 전환기, 역사의 전환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이러한 시대를 시운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후천개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상생평화를 논하는 것이 후천개벽을 도모하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시아의 학자요, 미국에서 최근에 출판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프라칸이라고 하는 젊은 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의 타이틀이 뭐냐면 The Future is Asian, 인류의 미래는 아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써서 많이 읽히고 그리고 많이 토론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한국 전쟁을 전쟁이 아니고 이것을 평화를 일구는 새로운 터전으로, 새로운 씨앗으로 보는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이야말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저희들이나 우리 한국의 지성이나 한국에 있는 모든 학자들은 5천년 역사를 이제는 단순히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적어도 한반도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이러한 관문에 서 있다고 하는 시각에서 역사를 다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의 역사는 정치 권력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죽음의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5천년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우리 한반도 5천년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5천년 역사를 생명사로, 상생사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국 역사가들이 책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이 역사가들이 쓴 책 중에서 상당히 스파크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지혜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사시대 또는 고조선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생명사를, 상생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숙고 끝에 그것이야말로 모든 생명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아니 한반도 주변에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서로 함께 사는, 상생하면서 함께 사는 그러한 파노라마가, 그러한 정원이 전개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선조들은 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경.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선경이라는 말을 조금 고쳐가지고, 요즘은 서양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선토피아라,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선토피아. 우리 조상들이 이 한반도에서 살던 생명 공동체, 생명망의 삶은 선토피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토피아 얘기를 마치 옛날에 있었던 설화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어도 몽고 제국이 우리 한반도를 침공해서 40년 동안 노략질하고 침공해서 마을을 불태우고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이들을 죽이는 그때에 여기에 저항하는 민중사가, 역사를 민의 시각에서 보는 역사가였던 이련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에 바로 최초의 이 선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항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단군설화를 가르치면서도 이런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유명한 사가,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셨던 신채호 선생이, 이 신채호 사가가 이 단군설화를 민족 독립의 기본적인 틀로, 기본적인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역사를 제대로 본다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경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적어도 7개의 생명의 지혜, 상승의 지혜를 모아서 선언서를 발표하고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사실인데, 제가 최근에 우리 이은희 총장이 힘을 내가지고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을 해줬어요. 아직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논문의 주제가 3.1운동이 어떻게 해서 민중운동으로서 역사 변혁운동이었나 하는 것을 논하려고 했던 그런 책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불행하게도 한글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널리 소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3.1운동은 단순히 민족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의 변화를 노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3.1운동은
한반도의 살림살이를 상생적으로 엮어가기 위한 선경을 재현하기 위한 하늘과 땅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기 위한 후천 개벽의 운동이었습니다. 적어도 동학의 천도교 우리의 동료들은 그렇게 봐왔습니다. 저는 이 유산이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한국의 사학계를 보면은 3.1운동에 대해서 쓴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왜 3.1운동이 연구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상생의 생명사의 시각에서 세계 역사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중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또는 에집트 지역에서 생겨났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러한 선토피아 운동,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양 근대사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상생 경제 또는 상생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과제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강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 식민주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단순히 일본 식민주의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서양의 식민지 역사에 접목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서양과 똑같은 그런 식민주의를 전개해서 한반도를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중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시아를 점령하려는 그러한 야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들이 불렀죠. 대동아 공영권이라고요. 이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저항이 우리 근대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제1차 상생을 위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상생의 지혜, 평화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6월 25일, 1952월 25일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우리 한반도 안에서 불행하게도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한국전쟁은 결코 한국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전개되는 새로운 전쟁의 역사가 한국전쟁에서 출범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드워. 오늘 우리는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냉전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상생경제의 시각에서 이 한국전쟁사를 본다면 한국전쟁은 경제사로 본다면 이것은 전쟁경제사입니다. 이 전쟁경제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군산복합체를 만들고 오늘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전쟁 경제의 틀 안에서 장악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패권을 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들이 전쟁 경제, 폭력 경제, 살생 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 경제사를 보아야 상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 전쟁에 대한 사실 규명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만 명의 피난민이라든지 600만 명의 살생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전쟁사와 그 후에 계속되었던 냉전사는 아직도 사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 경제는 제가 다니던 프린스턴 대학교 마리안 리비라고 하는 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밀리터리 엘리트, 군사 엘리트가 근대화의 기수가 되어가지고 발전시킨 것이 소위 근대화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ilitary elite as a modernizing elite. 한국이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브라질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인도네시아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나이지리아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리고 터키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이것은 미국의 전쟁, 냉전 체제의 지속한 것이지만 이것은 경제였습니다. 전쟁 경제의 연장선상에 보여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반도 남북한을 통틀어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속에 우리의 경제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새로운 틀로, 상생의 새로운 틀로 우리가 이것을 재조직하고 새롭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찾을 수 없고 생명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딜레마를 느끼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YMCA, 고향 YMCA에서 미니 평화를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보통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정다산 선생이 조선 말기에 민본주의, 민본경제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사실은 민본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한 적어도 아시아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러한 얘기인데 3.1운동이 바로 민의 역사의 주체가 되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에서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만 파리에서 국제연맹이 조직이 돼가지고 결의한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하나는 식민지화된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민족 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들이 협력을 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실질적으로 식민지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결의한 사안이 이제는 1차 대전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 이제는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 곧바로 연속되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냉전체제가 연결되는 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이라는 이 프레임업, 이 틀 안에서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살생의 역사, 상생은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살생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고, 아까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분석을 조금만 해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기에 대한 연구는 전쟁에도 필요하지도 않는 그러한 무기를 생산하고, 이것이 소위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원시 공동체에서 수렵도 하고 식물을 채취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주가 생겼어요. 지주가 생겨서 봉건체제가 생기고, 지주들을 토대로 해서 또 만든 정치체제가 있는데 그것이 왕권이잖아요. 이제 왕권이 확대되니까 제국이 됐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정치체제라고 말합니다. 살생하는 정체, 지배하는 정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치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보자 하는 것이 민의 생각입니다. 민본 생각입니다. 민이 상생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상생 경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해봤어요. 케인지안 에코노믹스를 가지고 해보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도 느끼고 있지만은, 정부가 물론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생망, 생명망을 만드는 데는 민이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리는 자유가 생기자면, 권리가 생기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돼. 변혁하지 않고는 상생경제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고양시에서 이 상생평화 포럼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지자체가 민에게 가장 가깝게 되어서 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제는 상생경제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목을 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경제가 전쟁 경제로부터 해체되어야 되는데, 제1차로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전도 주장해야 되고 평화도 주장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이미 냉전체제가 일부 동구에서는 해체됐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군산복합체제는 아직도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하면서 자본이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으면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부도가 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평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기 생산 공장이 생산하는 이러한 회사들 전부
굳어냅시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 함께 살아나가려고 하면 남북한이 투여하는 모든 경제적인 힘을 상생 경제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군축을 단행해야 될 것입니다. 군축을 단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군사적 패권주의,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이 밑에서부터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사회경제입니다. 저는 이 사회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과거에도 주장했고, 사회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한 분들 중에도 국민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그리고 능력의 격차를 없애고, 그리고 남녀의 격차를 없애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살림살이, 그게 마을의 살림살이,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소위 사회적 경제인데, 사회적 경제를 국가 권력에 이룰 수 있느냐? 요란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지자체가 직접적인 참여의 수준, 이 정체가 올라가지 않으면, 높아지지 아니하면 사회적 경제도 어렵게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정책을, 경제적으로 사회적 정책을 여러 가지 써보는데, 그것 가지고는 정상적인 상생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언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론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고에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게 하고, 그런, 다시 말하면 언론이 시장을 장악하는 데 가장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생을 위한 소통은 언론이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백신 맞아라,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백신보다는 치유에다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전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경제를 우리가 논의할 때에는 이제 서구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생경제는 서구에서는 자연과 인간 사회, 자연의 생태계와 인간의 사회를 분리시켜서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연을 전부 자료로 사용하고 자연을 탈취해서, 그것이 기름이 됐든지 그것이 산림이 됐든지 그게 지하 자원이 됐든지 자연을 탈취해서 수단으로, 경제의 자본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차원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 모든 생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상생경제론은 서구가 말하는 사회경제론이나 또는 생태경제론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생명과 역시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디아스포라는 누굽니까? 제가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이 여러 군데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또는 중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첫째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삼중국적을 줘요. 남북한, 그리고 현재 사는 국적, 삼중국적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대로 교류할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 그리고 교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디아스포라가 마음대로 우리 한반도에 들랑달랑하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디아스포라가 아는 언어를 우리가 배워요.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한반도에 사용하는 우리말, 일본말, 중국말, 영어, 러시아 말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 만들자고 하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왜 이런 언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런 언어의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YMCA가 제안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은, 첫째로 이제 프로그램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평화어학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돈을 받지 않고 장학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가 없잖아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초대해요. 자원봉사를 3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교사 문제가 해결이 돼요. 디아스포라가 뭘 또 할 수 있냐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거래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경제의 꽃은 축제입니다. 우리가 생일잔치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잔치 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장례식도 잔치로 하잖아요. 잔치 없는 상생경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식탁도 잔치입니다. 그리고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화 MC가 이번에 이런 디아스포라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상생경제의 뜻을 같이 꿈꾸고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재외 우리 국민, 우리 동포, 재외 동포들을 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들이다. 우리라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뭉쳐서 우리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서구 문명의 새로운 발걸음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Diaspora community as a historically creative minority, 적은 그러한 역사 창조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들과 합류해서 함께 굉장히 훌륭한 상생평화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귀한 말씀 진심으로